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내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더불어 또 그 정책을 갖다가 또 세우는 사람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그 말 바꾸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그동안의 랠리가 다소 이제 피로감을 드러내는 양상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잠정치보다 0.1%포인트 오른 2.4%. 그나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성장률로 나왔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M7 종목들도 희비가 끌렸는데요. 그나마 관세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 같은 테슬라를 제외한 GM, 포드 등 자동차 기업들은 관세 압박에 투자 심리가 좀 꺾이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대규모 미국향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부터 자동차 부품주까지 줄줄이 약세를 보였고요. 또 반도체주 또한 미중 무역 분쟁 격화 분위기 속에서 하락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터주들은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재개된 이후 매매 거래도 문의도 다 끊겼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집값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주목해볼 경매 매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자동차 관세 여파에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양면적인 모습에 시장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에 보복할 경우 더 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으면서도 다음 주에 부과되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세 드라마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투심이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37%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3%, 0.53% 빠졌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면 그래도 어제 하락세에서는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은 1%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계약 취소 소식에도 오늘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중국에서의 규제 소식과 함께 무역 전쟁 우려로 반도체주가 휘청이면서 오늘도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자동차 관세 폭탄에도 오늘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은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를 계산해서 추가되는 만큼 테슬라가 적어도 경쟁사보다 피해가 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미국 내에서 100% 생산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70% 정도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관세 적용률이 낮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밖에 프로드컴은 오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4%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면 오늘은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맥을 못 쳤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번 관세 조치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들을 여러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유지된다면 자동차 가격이 $5,000에서 $15,00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봤고요.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시장 판매 가격이 최대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동시에 북미 자동차 생산이 30%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주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특히 GM은 미국 외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크고 또 부품도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의 하락폭이 제한됐던 이유는 이 실물 데이터가 잘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서 발표된 잠정치를 0.1%포인트 웃돈 것으로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4% 늘면서 잠정치를 소폭 하회하긴 했지만 순수출과 정부 지출, 또 기업 투자가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GDP 확정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세후 이익은 4분기에 5.9%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기업들이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 소폭 하향 조정됐다는 것인데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군원 PC 물가지수는 2.7%에서 2.6%로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소폭 줄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는 지난해 4분기 데이터라는 점에서 오늘 밤에 공개될 PCE 지표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시장도 정부 효율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목적으로 미 정부기관에서 대규모 인력 해고에 나섰지만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000건 감소했고요.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6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2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물론 최근 기업들의 감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도 미국 보건복지부가 도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규직 10,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고용시장 흐름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단기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온 가운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국채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2%포인트,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오르면서 1개월 내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무역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고요. 또 금값도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1.51% 뛰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미국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코어위브 지분을 대거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6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년 전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 IPO에서 주식을 매입하면 지분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요 고객으로 또 최근에는 오픈 AI가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장을 목전에 둔 코어위브의 기업 가치는 35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SNBC는 코어위브가 AI 업계 큰손들로부터 줄줄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다가올 기업 공개가 IPO 시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로 업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테슬라가 유일한 승자가 될 것이다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관세 발표 이후 유럽 증시에선 밤사이 자동차 섹터가 직격탄을 맞아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을 때 테슬라 주가는 장중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 보합권에서 마감하며 충격을 버텨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 등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차에 부과되는 25%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가 붙기 때문에 생산 비용 상승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에서 조달하는 테슬라 차량 부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 영향이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HSBC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 이상 낮게 큰 폭으로 내린 보고서가 나와 주가 상승을 제안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인텔 수장 자리에서 내려온 팻 겔싱어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미국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국에서 연구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라면서 TSMC의 경우 모든 연구 활동을 대만에서 하고 있고 이를 이전하겠다는 발표는 없었다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공정 기술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AI의 미래 리더십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선 여전히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말을 맺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권을 미국 기업 블랙록에 넘기기로 한 홍콩 재벌 리카싱 가문에 대해 국유 기업들과의 신규 사업 중단령을 내렸다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또한 리카싱 일가의 사업 거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과 해외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중국 지도부가 당초 파나마 항구 문제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고 구상했지만 CK 허치슨이 베이징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매각을 발표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경로했다 전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온 기자의 신문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장기 경제 예측 중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세계 소득 수준 순위가 지난해 25위에서 2075년에는 21위로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해당 기간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은 79,200달러, 우리 돈 1억 1,6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일본의 순위는 지난해 29위에서 45위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소는 2075년 국가별 GDP 1위에서 10위로 미국과 중국, 인도, 독일, 인도네시아, 영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순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신문은 일본이 세계 중위권 국가로 후퇴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과 고용 관행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비소프트 소식 전했습니다. 자사 유명 프랜차이즈 게임들을 매각할 새로운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중국 텐센트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요. 대표적인 어쌔신 크리드와 파크라이,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가 편입될 새 사업부를 함께 구성하기로 하면서 우리 돈 1조 8천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습니다. 유비소프트의 시가총액은 1년 새 3분의 1 이상 증발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개월간의 업계 침체와 투자자들의 비상장화 압력에 시달려왔지만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즈 출시 이후 일주일 만에 20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며 주가가 다소 회복했는데요. 중국 큰손 텐센트의 손길이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잘 나가던 우리나라 자동차주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 만큼 더 큰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만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돼 수출 규모가 줄어들어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해 관세를 면제받을 거라고 언급되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내 생산량에 국한되죠. 이에 따라 아직까지 자동차 관세에 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HL만도 7.35%, 현대차도 4.28% 빠졌고요. 한온시스템과 기아도 3% 약세 보였고 현대모비스도 2.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관련 내용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에서 전력 관련주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이 삭풍이 우리 증시에도 전해졌는데요. 현재 관련주들은 빅테크들의 공격적인 데이터 센터 투자로 작년에 급등했었지만 1월 초 딥시크의 등장과 또 2월엔 MS의 데이터 센터 투자 축소 가능성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죠. 딥시크로 인해 저전력의 데이터 센터라는 대안이 등장하면서 빅테크 역시 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TD코엔이 MS가 지난 6개월간 미국과 유럽에서 총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취소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이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면서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8.71%, 일진전기도 7.69% 약세 보였고요.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도 7% 가까이 하락했고 가온전선도 6.2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은 경북 의성과 안동, 또 전북 무주 등에서 시작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고 무주 지역에서만 발생한 피해가 거의 축구장 130개 면적에 달합니다. 다행히 무주 산불은 어젯밤 10시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지만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은 아직까지도 진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진화의 악조건인 강풍, 고온, 건조, 이 3박자가 맞물려서 산불이 많은 나무와 낙엽 등을 따라 급속도로 이동 중인데 당국이 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로 여의도의 약 13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국립공원으로까지 향한 만큼 산림 피해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자연과 환경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효성 OMB 10.54%, 이건산업 8.33%, 동신건설도 8% 가까이 올랐고 이건홀딩스 4.45% 강세 보였습니다. 가남 신약의 승인 불발로 아쉬움을 자아냈던 HLB 그룹주에 볕이 들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를 통해 개발 중인 신경 영양성 각막염의 신약 후보 물질이 최종 분석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유럽의 임상 3상에 참여한 마지막 환자의 약물 투여와 2주간의 추적 관찰이 종료되면서 해당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4개월 앞당겨지면서 현재 회사는 최종 통계 분석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후속 데이터 점검 과정을 단축해 1차 유효성 지표인 탑9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해당 약물은 기존 치료제에 비해 복용 편의성이 우수한데요. 투약 기간이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에 미국 평가기관에선 가치가 최대 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처럼 긍정적인 전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TS 넥스젠 21.76%, HLB 테라퓨틱스도 9% 넘게 강세 보였고요. HLB 6.16%, HLB 이노베이션과 HLB 제넥스 모두 3%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우리 시장 투심이 잔뜩 위축됐습니다.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대표 업종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 기댈 곳이 하나 없었습니다. 관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잘 마무리해봐야겠죠.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윗골이 달아놓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3%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해진 관세 발언에 경계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양 시장에서 1,800개에 달하는 종목이 일제히 하락한 전방위적인 약세장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에 살짝 기대해볼까 했지만 기관이 대량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지수 힘이 빠졌습니다. 외국인 9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기관 3,1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개인은 1,2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16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22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40억 원 사자세를 보였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상위 10위권 내에서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는데요. 0.65% 올라서 61,8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영향이었습니다. 반면 자동차 관세 폭탄에 현대차가 4%, 기아가 3% 넘게 조정을 받았고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KB금융, 네이버 등이 2에서 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HLB가 6%대 상승세 기록한 걸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의 골이 깊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쪽 투심이 크게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등이 2% 내외로 하락했고 코롱티슈지는 5% 넘게 빠져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내린 1,46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고 고점 인식에 따른 매물이 나온 영향입니다. 다만 장중에 1,470원까지 돌파하면서 여전히 변동성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간 시간대에서는 환율 약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역외 환율은 1,462원 9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중의 변동성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시장이 관세 충격에 잔뜩 위축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 전 주식을 빌리는 작업인 대차거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시에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큰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대차거래 잔액 비중이 큰 종목들을 유의하라면서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2차 전지와 바이오 등의 업종이 공매도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총 대비 대차 거래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 LNF,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유한양행과 HLB 등 바이오 쪽,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등 IT 종목들이 뒤를 잇습니다. 이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체크하시고요. 다만 키움증권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 요인을 제고시켜서 외국인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항상 높아져 왔었고 지수 역시 오히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한 경험이 있다는 건데요. 키움증권은 조선과 방산 등과 같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견조한 기존의 주도주는 공매도에 따른 단기 변동성 장세를 거친 이후에 매수 대응 전략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개임 기업들이 신작 출시가 이어집니다. 크래프톤과 넥슨 신작 소식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남권으로 확산한 산불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조립식 주택이라도 빨리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부각된 건데요. 다만 산불 관련주에 정치적인 테마가 붙은 것이라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 확인하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5개 종목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0.32%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61,600원. SK하이닉스는 보합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4%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35만 7천 원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현대차가 0.71%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1만 1,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 종목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젠 반등합니다. 2.84%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6만 2천 원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강보합으로 10만 8,300원. 반면 에코프로는 0.3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5만 8천 원이고요. HLB가 1.54% 추가적인 상승 보여줍니다. 현재 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18% 약세로 거래가 27만 2,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계속된 관세 압박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별다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라 다음 주 공매도와 상호관세 발표까지 어느 정도 관망 심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 뉴욕 증시 상황, 사실 경제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4분기 실질 GDP 성장률, 확정치가 이제 잠정치보다 좋았다라는 건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 데이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관세 정책이 계속 좀 불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이거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다가 유럽연합하고 캐나다 공동 대응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게요. 영구적으로 때리겠다 했다가도 네. 뭐 며칠이 됐을지 몇 주가 됐을지 가가지고 뭐 자동차 관세 없던 일로 하겠다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뭐 이제 네. 캐나다나 이렇게 네.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 그렇죠. 예. 아유, 어제 테슬라만 하더라도 그렇죠. 장중 고점은 전일 대비 7.3% 가까이 올랐다가 네. 이게 결국 윗골이 훅 달면서 그냥 전일 대비 0.39%라면은 대부분 체감은 오히려 뭐야 이거 오늘 한 5, 6% 빠지는 느낌 아닐까요? 좀 시장이 힘이 없는 느낌이 힘이 없는 느낌. 들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어쨌거나 재미는 없는 장이 돼버린데 어제 좀 우리 시장도 좀 오버하는 느낌이고 뭘 그렇게까지 빠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예측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장이고 아마 우리 정민 앵커께서 이제 머니쇼 플러스까지 하시고 나면은 네. 이 머니쇼 아침에 하는 여기에서 훨씬 더 생생한 멘트가 나올 것 같아. 아, 뭐 오후장 오후장까지 다 흐름까지 보고 보고 마감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오후에 대충 놀다가 와서 하면은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놀다 오게 하겠나. 아니에요. 오늘은 누가 오신 거죠? 머니쇼 플러스 같이 해주실 분. 네, 테이바 사람들 강승희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패널로는 쭉 나가셨지만 진행은 이제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네, 처음이죠. 아, 그래요. 생각도 못 해본 자리여서. 근데 저도 이거 해보니까 진행이란 게 묘한 게 이거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냥 색깔이 없어집니다. 그래 뭐 저도 패널로서 출연했을 때는 저 하고 싶은 말 좀 용기 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리는 그런 소리 했다가 욕 먹는 자리고 그리고 진행 자체가 또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아마 남은 일주일 동안에 뭐 여기뿐만 아니고 강 대표님 다른 매체도 가시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 실컷 다 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시장이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 매일 아침에 짚어봅니다만 어떨 때는 이 자체가 참 부질없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이렇게 참 시장도 일희일비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 자체도 지금은 뭔가 뭐 흐름이 없고 로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트럼프죠, 뭐. 트럼프. 그냥 트럼프. 실제로 뭐 전일도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결국 그냥 자동차 관세 25%가 모든 이제 시장을 움직인 요소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뭐 25% 관세 올리고 나면 뭐 자동차 값 10% 오른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는 전부 다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예. 수입 덜 한다 그러면서 네. 이제 7% 올렸다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수입하는 것들도 계속 있으니까 다시 또 부품 빠져버려. 같은 거. 부품 네. 같은 거 있으니까 또 다시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네. 이제 완전 변동성이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들도 솔직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보복 관세 하겠다 뭐 이러면서 말로는 일단 또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싸워서 뭔가 이길 게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수입을 주로 해갔던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결국은 제조업을 미국이 하겠다 그랬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금값 오르는 것도 되게 눈에 네네. 띄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뭐 자동차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이게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도 지금 뭔가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네. 양상인데 이거는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일 키로 보이는 거는 예. 저는 알리바바 이제 알리바바.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잉 투자다. 아 AI 쪽. 네, AI 쪽 과잉 투자다. 마윈이요? 네, 마윈 말고요. 지금 새로운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조차이 맞을 거예요. 예, 조차이 예. 회장님이 이제 연설을 하는 데서 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저렇게 과잉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딥시크에서 나오면서 비용을 적게 들인 AI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산이 그랬죠.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더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가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중국식으로 만든 AI도 워킹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AI 부분이 이제 둘이 분리가 돼서 따로 성장하는 모습들일 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이제는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며칠 전에는 또 중국에서는 그 고성능 반도체 칩 규제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에너지 문제 때문에. 네, 에너지 문제라는 예, 이유로 그럼 또 이게 이제 엔비디아 직격탄이 있을 수 있다. 돼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이랑 소프트웨어 부분 다 분리가 되는 상태고, 네. 근데 그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약간은 이제 방위에 가깝잖아요. 네. 드론 날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생각까지 가서 보면은 결국은 양국이 이제 군비 증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아까 4분기 GDP 이제 잠정치보다 조금 이제 개선되고 그렇죠. 해서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 이제 1분기 실적일 텐데 지표가 실적은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이 관세 때문에 땡겨가지고 수입을 하고 땡겨서 만들고 막 이래버렸으면은 최근에 내구재 주문도 늘어났어요. 네, 내구재도 예. 오히려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표가. 이제 네.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서 만들고 땡겨서 수입하고 막 뭔가 물가가 이랬어서 올라갈 걸 걸 대비해서 쫙 해놨으니까 그때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이제 2분기 거 나오고 관세 시작하고 나면은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라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그거 깜짝 놀랐는 게 그 GDP 나우 발표하는 거기가 애틀랜타 연준. 애틀란타 네, 연준. 네. 최근에 그 GDP 나우가 마이너스 2몇 %까지 막 나오고 해서 깜짝 놀랐더니 뭐 금 때문이다. 뭐 그랬었죠. 금 수입이 최근에 많아가지고 네. 결국 GDP 산출식에서 뭐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네.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그 수입 쪽에 금 수입이 너무 많다 많다. 보니까 이게 결국 수치가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금 빼고 또 이렇게 하나 네. 선을 껐더라고요. 네, 어제 보니까 또 금 빼고 다시 만들어 보더라고요. 네. 이 조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대로 이제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하고 있는 분위기들이 계속 그걸 확대든 뭐 보이니까. 축소든 뭐 하면 요새 조작이라길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럼 이게 관세 역량이 뭐 지금 일시적일 수 있다 혹은 뭐 물가 또 압력이 좀 계속해서 네.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 좀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부분을 왜 매기냐라는 원천적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미국의 관세를 원래 왜 매기냐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보통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천적으로 네, 생각을 네. 해보면. 그럼 미국에서 지금 원하는 거는 미국에서 제조 부활이라는 가장 큰 키워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관세를 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그 관세를 이용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게 훨씬 더 상위에 있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끝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현대차도 결국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하고 네, 네, 맞아요. 가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수출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미국에다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옮겨야 다 되고 옮겨야 막. 예. 그러면은 결국 멕시칸 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약세로 돌았거든요. 관세 나오면서 결국은 공장 빼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멕시칸 페소는 다 팔아야죠.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페소 있어도.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페소는 또 약세가 되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계속 창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장 네. 이전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아무리 이제 로봇으로 다 대체를 해서 이제 뭐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공장 자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개도국이나 나머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달러를 주고 물건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네.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국 밖에서 돌아야 되는 달러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돌아가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달러는 거죠. 더 강해질 수 있는 달러가 강해진다, 약해진다를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금이 계속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엔화 같은 경우 어저께 151엔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N이 오히려 약세더라고요. 네, N이 오히려 약세로 가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금 가는 거를 이거를 진짜 안전자산 선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투기 목적이 좀 그러니까 모여가고 있는 거냐. 네. 원래 금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금이 계속 강세 얘기하고 골드만삭스도 막 이제 높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금이 강세가 아니라 약세로 그러면 돌아갈 요인들은 뭐 있나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약세로 돌아가는 요인들이 훨씬 더 될 가능성도 많은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금리가 높아지거나 안 내려가면은 금이 이제 약세로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그러니까 이제 약세로 돌아야 금이 강세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달러 강에다가 네, 금도 강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예.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금이 최악이라면 최악이지 뭐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뉴스가 발표될 것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뉴스가 와야 되는 방향 거잖아요. 자체가. 방향 예, 자체가. 예. 그러면 안 나오고 그대로 있으면 현재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고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니까 해소되는 관점이라고 보면은 금값이 그것도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좋아질 금값이 네. 떨어질 요인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쟁을 해소한다.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얘기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금값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거 자체를 미국의 진짜 달러 패권 위협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금값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N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N화 강세를 대부분 점치고 있었는데 네. 1차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트럼프 일기 때 중국에 대한 관세 때릴 때 위안화가 막 약세 갔던 것처럼 일본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자면은 엔화 약세가 그렇죠. 도요타 입장에서도 이거 25%를 맞게 됐어요. 네. 맞는데도 약세로 계속 가는 거죠, 엔화가. 그러려면은 도요타가 그나마 좀 피해를 줄이려면은 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이제 BOJ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보다는 이쪽이 더 네, 맞습니다. 영향이 큰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하겠어요. 네. 그 정상회담 할 때는 굉장히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게 해줄 것 같았는데. 좋게 해줄 것 같았는데 그냥 두드리 맞았으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트럼프랑 할 때 무조건 강대강으로 나가야 된다. 달라는 거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컨센서스가 이미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준다 그러는 건 다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시 또 한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로 처음에 할 때 이게 되게 봐줍니다. 무릎 꿇고 그냥 줄 거 다 주면은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줄 걸 다 주면은 그냥 처음에 이제 네가 무릎 꿇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데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으면은 그 다음엔 또 더 달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협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다 주고 출발하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이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유럽 연합이나 뭐 캐나다나 일본은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가만히 있었던 데고 예. 나머지는 다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미 컨센서스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짜 싸우겠다는 얘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싸우겠다고 했을 때 자기가 얻을 게 있어야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강 대표님 이 부분 우리 지금 클리어하게 정리됐습니까? 우리 정의선 회장 그 투자 발표할 때 네. 분위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좋았죠. 지금 그러면은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기아가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관세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맞게 되는 거죠. 예. 네,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서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뜯었어. 네,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라는 얘기고 트럼프 얘기는. 그러면 그 당시 뭐 우리 그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자막에도 막 관세 안 내도 될 것 이랬는 게 그 if
만약 차를 미국에서 만들면 네. 아, 그게 빠졌구나. 네, 생산 기지를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달러나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어요. 약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결국 이제 뜯어서 옮겨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제 우리도 뭐 현대차, 기아 막 빠졌습니다만 오늘 보니 GM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덜 빠졌네요. 덜 빠진 거죠. 네. GM이 해외 생산 비중이 워낙 크고 네. 그러니까 아니 지난번 수요일 날도 우리 저 송재경 대표 나오시는 날 한번 짚어는 봤습니다만 이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스티브 미란 네. 이 양반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내지는 무역 정책에 은근히 이론적 그 배경을 네. 뭐 만들어 주잖아요. 네. 뭐 말하라고 협정 얘기도 있었고 네. 조금만 더 한번 강 대표님 이 스티브 미란이 제시하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구도가 뭐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통 얘기할 때 아까 제가 제조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조 부활을 목표로 해야 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가보려면 네. 제조 부활을 하려고 그러면 달러가 저평가가 돼야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는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만들어서 네, 수출을 네. 하든가 이제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는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수출입을 안 하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란 보고서에서 나왔던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달러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네. 달러가 고평가가 돼서 미국 제조업이 약화됐어. 그러니까 난 이걸 뒤돌릴 거야. 네. 그러려면은 결국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고 달러가 약세가 돼서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고 나면은 결국 이제 미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갖게 될 거고 그럼 수출을 할 수 있어질 거야. 그리고 그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세를 매겨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비싸게 만들고 자기네가 수출하는 건 싸게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다 팔아야 돼. 이렇게 해야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미란 보고서고 그러면 그거를 결국 하려고 그러면은 달러를 약세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 약세는커녕 계속 강세로 가잖아요. 네. 오히려. 예. 그러면 그게 과연 제조 강화를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네. 되게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달러 약세랑 관세랑은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네. 얘 달러 약세가 되면은 예를 들면 관세를 올려도 달러 약세로 막으려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로 보면은 근데 지금은 달러 강세에다가 관세도 같이 올리고 네. 그러면 되게 지금 그 미란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하고도 정확히 매치되지가 않는 상태죠. 현재로 보면. 그러면 결국 관세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달러 강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무너지겠죠. 둘 중에 한쪽이.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언스테이블한 쪽으로 계속 포지션이 쌓이다가 그다음에 그게 무너질 때는 한 번에 확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분산해 놓는 방법밖에 없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방법은 분산해 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분산이라 하시면 분산이라고 하면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있으면은 네. 중국도 사고 미국도 사고 유럽도 사고 막 흩어놓는 거죠. 그냥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 주식을 샀어야 해요. 그죠? 네. 네. 한 뭐 1, 2천만 원 갖고 뭐 거기 여기 막 할 돈이 됩니까? 근데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했다가 걔가 반토막이 나면 원금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빠질 때 덜 빠지게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탈 수 있고 지금도 금 부분으로 가는 게 금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빠질 때 덜 빠질 거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예를 들어 30%가 빠져도 30%가 빠져도 금을 가지고 있었더니 금이 안 빠지거나 3, 4%만 올랐어도 그 3, 40% 빠진 거를 금을 팔아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 같이 다 내려가면 뭘 팔아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올라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불확실성이 충분히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분산해 놓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이랑 양쪽에서 그냥 같이 가겠다라고 경쟁을 하겠다는 거지 서로 합의를 볼 가능성은 솔직히 없어 보이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요? 미국이랑. 저는 이제 합의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둘 다 이익을 예.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잘 살아보자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패권 전쟁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AI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도체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고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게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시진핑이 들어오자마자 모든 논문을 다 중국어로 바꾸라 그랬대요.
영어를 보고 공부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게 해라. 아. 네. 그게 제가 들은 게 그게 거의 한 10년 전쯤 예, 되거든요. 예. 말이 되게 모든 논문을 어떻게 바꿔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AI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되죠. 예. 논문을 중국어로 다 바꿀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미 쌓여서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히 중국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강제로 이제 뭐 천재들을 모아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런 이런 AI들도 의외로 빨리 캐치업을 해서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입장에서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저희는 그 밖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예. G2를 뺀 밖에. 근데 미국도 제조업을 자기도 한다 그러고 중국도 내수만 키운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다가 수출을 해야지만 우리의 경제가 성장력이 생기는데 지금 두 쪽 다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나머지 나라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태는 금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위안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분산해서 가져가는 비중을 가져가다 보니까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에 화면 저희 하단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골드만삭스가 금값이 이제 온스당 뭐 3,300달러까지 갈 수 네.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속적으로 금값 강세 배경으로는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런 수요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22년도에 중국이 왕창 샀어요.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 자료 화면 보시면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를 더해요. 네. 24년에 산 것만 하면 산 게 없거든요. 어. 네. 그래서 24년도만큼 잘라서 이렇게 연으로 예, 보면 예, 예. 별로 안 샀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조차도.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개인들이 샀다. 금 모으기 네네. 하는 것처럼 무슨 아, 커피, 예. 골드 빈이라 그래가지고 개인들이 금 모으기 막 해서 예. 사고 이런다고 뉴스 이제 한 1년 전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산 게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많다. 지금 저기 자료 화면에도 보시면 22서부터 24를 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되게 많이 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기간별로 이렇게 산 걸 보면은 네. 22년도에 제일 많이 샀어요. 22년도에. 근데 그 왜 많이 샀냐를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러우 전쟁이 생겼는데 러시아를 막았잖아요. 예. 달러를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예. 막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스위프트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경쟁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걸 다 동결시켜버리고 저걸로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만든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더 이상 안 사고 그 당시에는 다 금을 샀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는 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그냥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12월부터 더 사기 시작을 했어요. 사기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뭔가 이슈가 있었던 거죠. 예. 네. 예. 그게 결국은 저는 봤을 때는 딥시크 같은 이제 아. AI 경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양쪽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이라도 다른 걸 또 사야지 달러를 계속 살 수는 없다라고 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은 뭐 대다수 미국 국민들, 그것도 뭐 민주당 당원들이나 그쪽 성향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충 수치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그걸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아직도 미국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한데, 네. 과연 저 관세 정책, 그 여러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식의 개혁에 국민들은 이제 뭐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과연 저 관세 정책 저 부분이나 경제 정책 관련해서는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일단 차값이 갑자기 그러니까 5천만 원 그렇게 했다가 되면 5,500만 원이 되면 기분이 나쁘겠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욕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는 맞다라고 확인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비싸졌으니까 물건이. 네. 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교환이잖아요. 네. 돈을 주고 물건을 네,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물건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어디선가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임팩트를 고려를 못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생산성이 올라가 주면 그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고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미국이 정말로 달러 패권을 놓치게 되겠죠. 저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머스크 같이 이제 좀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있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을 막 공무원들을 자르고 있는 거니까 네, 아무리 네. 미국이어도 공무원들을 해고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나머지 아무데는 진짜 아무데나 해고가 원래도 가능했지만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을 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뽑으려니까 돈이 더 드는데 그러니까 해고하지 말자라는 스탠스가 있었던 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도 되게 좋잖아요. 지금도 어제 나온 고용도 실제로는 좋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경기 자체만의 숫자로 보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파월도 나와서 소프트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숫자들, 그러니까 컨센서스 같은 걸로는 자꾸 나쁘다고 나오지만 실질 숫자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컨센서스라는 거는 미래를 예측해보고 있는 거고 실질 숫자는 과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있어서는 지표 자체들도 나빠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S&P도 200일선 아래로 지수 내려오고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예전에는 바이온 DB였잖아요. 네네. 빠지면 사면 돼.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의 약간의 느낌은 올라오면 팔아야 돼. 아. 예, 라는 느낌으로 바뀐 것 같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으려면 다시 200일선 위로 다 올라오고 컨센서스가 좋아져야 되는 상태여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 2,591포인트, 코스닥 0.5%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0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1,800원. SK하이닉스 0.9% 내림세가 예상되죠. 좀 보합 예상되네요. 207,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0.9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5만 3천 원. 현대차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9천 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호가 흐름으로 봤을 때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5% 하락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원. KB금융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700원. 네이버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호가에서는 3% 반등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36만 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8,700원. HLB도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5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1.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자체는 26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삼천당자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6,400원. 휴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2만 9천 원. 코오롱 티슈진도 1%대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만 8,050원. 클래시스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분위기고 글쎄요. 지금 국내 증시도 일단은 뭐 미증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뭐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쉽지는 않네요. 아까 우리 강성희 대표님께서도 미국장을 그동안에 빠지면 사자에서 살짝 심리가 올라오면 팔자로 바뀌었다고 네. 하신 말씀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00일선을 갖다가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다우는 아직까지 200일선 지지됩니다만 S&P 500이 한 사흘 정도 200일선 공방이 펼쳐지다가 어제는 그냥 200일선에서 훅 멀어지고 나스닥은 200일선에 아직도 조금 멀어 보이던 상황에서 그냥 꺾이고 해서 오늘 우리가 200일선입니다. 어제 200일선에서 딱 하락이 멈췄는데 어제 급락 와중에도 지금 동시효과 분위기로 봐서는 개장 초에는 2600도 깨지고 200일선도 물고 내려가고 해서 또 약간 공포를 주겠는데 강 대표님 지금 또 시기적으로 다음 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네. 이게 좀 떨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딱 다가오는 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공매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뭐 공매도 네. 관련해서 어디 글을 썼다가 네. 메신저로 방검복 입고 다니라고. 방검복. 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던 걸 다 수정했어요. 제가 공매도를 약간 이제 있어야 되는 제도다. 공매도가 없다는 얘기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작전에서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고평가가 됐으면 누군가 매도를 해서 적정가를 갈 수 있게 해주는 네네. 제도는 있어야 된다. 불법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썼다가 방검복 메신저 바꾸서 다 고쳤어요.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뭐라고 고치셨어요? 중립적으로. 네, 찬성하는 쪽으로 썼다가 아, 중립적으로 예, 고쳐. 중립적. 중립적으로. 이게 그래서 꼭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된다. 아,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고쳤는데 지금 그게 풀리는 건데 네. 풀렸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공매도가 있어야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롱숏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열린다는 얘기는 뭔가를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반대편에 있어. 네, 그러면 네.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와 살 건 뭘까를 그렇죠. 찾으면 훨씬 더 롱만 하는 매수만 하는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롱숏을 해서 숏을 판 돈으로 뭘 살까. 근데 최근에 그냥 저는 솔직히 한국 종목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소형주 뭐 2차 전지들은 매도되고 LG 엔소리아 이런 건 막 올라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롱숏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롱숏 하진 않거든요.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은 업종 롱숏 내에서도 해서 롱숏을 하는 건데 지금 그냥 제가 그냥 눈으로 보는 기술적인 면으로만 보니까 펀더멘탈은 모르겠고 그냥 봤을 때는 삼성전자 매수잖아요, 계속. 네, 네. 그다음에 엔솔 같은 거 매수잖아요. 예. 그러면 롱숏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무조건 매도예요. 삼성전자를 무조건 매도를 쳐서 네.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중소형주를 사요. 어허. 예, 그래서 롱숏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엔솔 같이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게 거꾸로 하나? 이번에는 예상이 거꾸로 하는 거를 뭔가 롱숏을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존재해서 분명히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는 거는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한 만큼 무조건 사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빠질 거는 고평가된 거는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이제 아까 잠깐 나온 거에서 네. 보면 대차장고 늘어나고 뭐 네. 이런 것들 조심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외국인들은 또 가차없이 팔잖아요. 그렇죠. 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무조건 들어올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롱숏이 생기면. 네. 그러니까 뭐 공매도라고 해서 그렇게 막 이제 공포에 떨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것만큼을 매도를 했으면 예, 뭘 예, 샀다는 예. 거예요. 예. 네, 그 안에서 한국 주식 안에서 얘를 이만큼 매도를 했으면 뭔가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기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에 그 공매도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또 한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우리 김진 대표한테 또 설명 예. 들었죠. 예, 그때 보면 막 공매도라고 막 다 수익 나는 게 후들겨 아니고. 패는 게 아니고. 예. 공매도는 오히려 손실이 더 이제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대신에 수익을 볼 때는 100%고 네. 이제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수익은 더 극대화될 수 있고 네. 이제 손실은 100%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보가 확실하게 오픈이 되면 예. 너무 팔면 그 사람을 이제 혼내주겠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개미들도 세잖아요. 네. 모여서 할 수 있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창구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게요. 실제로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숏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오 주식들도 그렇고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을 테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모여서 확 쏘면 막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무한대로 거잖아요. 커지는 예. 데다가 보통은 공매도를 하는 데는 증거금을 납부를 그렇죠. 하게 돼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공매도도 못 쳐요. 예, 숏 커버 예, 그냥 예. 당해서 다 나가고 반대 매매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털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꼭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그냥 툴이다. 이거는 그냥 어떤 매매하는 툴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펀더멘탈하게 좋은 주식이냐 아니면 고평가된 주식이냐를 잘 구분을 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니 걸 그러면 발굴할 수 있는 불법 거죠.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건데 불법 공매도는 어떤 식으로 했길래 불법 공매도였던 그러니까 주식을 안 빌려놓고 팔았다는 거죠. 안 빌려놓고 네. 근데 그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일부러 한 데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관에서 있어본 결과로는 또 방금복 입으시려고 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이번에 우리나라 전산 바뀐 거는 정말 글로벌하게 저희 나라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체크하는 거에 있어서는. 예, 네. 예. 그다음에 그 정보가 다 오픈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가 잘못해서 이제 그걸 반대로 이용하겠다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면 이게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트럼프의 발언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제 4월 3일부터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유럽연합, 캐나다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좀 윗골 달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상승폭도 많이 축소되는 모습이었고 일단 경계 심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5% 떨어집니다. 2,591포인트, 코스닥은 0.2% 상승합니다. 709포인트죠. 양시장 혼조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 떨어집니다. 68,000원, SK하이닉스가 1.4% 내림세로 204,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합니다. 365,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으로 159,000원. 현대차가 2% 떨어지네요. 일단 정의선 회장이 지금 미국에 총 21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자동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7,500원. 그리고 기아도 지금 2% 가까이 떨어집니다. 9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3% 하락으로 51,1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189,000원. KB금융은 0.2% 상승합니다. 84,000원. 네이버가 0.5% 하락하면서 19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5%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36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3% 떨어집니다. 107,800원. HLB가 1.8% 상승합니다. 지금 59,700원 2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8% 하락합니다. 57,7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0.3% 상승합니다. 274,5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은 0.9% 떨어집니다. 178,200원. 휴젤도 하락합니다. 329,500원. 코롱티슈즈는 0.7% 상승하면서 49,250원이고요. 클래시스는 약보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6% 상승하면서 9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157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655개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347개, 하락하는 종목은 1,082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시장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결국 2,577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코스닥도 지금 700선 좀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추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음봉이 나왔거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299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1,081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232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45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2억 원, 57억 원 순매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장 마감 대비로 70전 상승하면서 1,46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개장한 지 이제 3분 지났거든요. 예. 낙폭이 좀 커지네요. 낙폭이. 네. 그러네요. 여기서 왜 또 이런 그림이 나오나? 차트는 안 좋네요. 저희 아까 공매도 얘기 공매도. 마무리 일단 짓고 예, 마무리 하시죠. 예. 공매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거는 예. 아까 거의 다 말씀드린 예. 것 같고요. 그냥 공매도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뭐 파지티브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중립적으로 매도를 했으면 매수를 해야 하는 사람이 훨씬 네. 많다. 그다음에 실제로 공매도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이 있긴 있잖아요. 롱아 없이. 예. 근데 그런 데들은 되게 펀더멘탈한 분석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레포트도 내고 막 이러면서 예. 하잖아요. 미국 예. 보면. 힌덴버그 리서치 같은 네, 힌덴버그 경우가. 같이 그런 예. 데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을 닫긴 했죠. 막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매도 같은 경우가 완전하게 공매도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롱숏을 같이 하는 네. 데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롱숏을 같이 하는 데들은 현재는 기계로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계로. 예. 매수 매도가 같이 들어가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산다, 외국인이 판다 이걸 따라서 막 추세적으로 따라다니는 방식의 매매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면. 재개되면 네.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2,569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는데. 어저께 어쨌든 미국에서 반도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기술주가. 예. 예. 그 부분이 저는 제일 크지 않을까? 자동차랑 기술주 두 개가 다 안 좋았는데 우리는 자동차와 반도체의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그 두 개가 다 나빠졌으니까 아무리 뭐 맞아요. 이제 엔터 주식들이 올라와도 지수를 견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예. 아니, 반도체 말씀 주셨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지금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그 네네. 프로젝트 미국하고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다 빠지겠다고 했고 뭔가 AI 투자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좀 의문시하는 그런 시각들이 그게 이제 꽤 있어요. 중국에서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진짜 과 투자를 했던 건가? 과잉 투자였나?라고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GPT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림 그려주는 게 업그레이드가 맞아요. 됐어요. 이미지 부분. 네네. 그거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GPT 처음에 나왔을 때의 느낌이에요. 타격이 크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고성능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 있을 있다. 것 같다. 아. 이걸 사용자가 많아지면 예. 그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 많이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예. 네, GPU를. 그렇죠. 예. 그래서 비용을 어떻게 차지를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퀄리티가 과거에 봤던 퀄리티보다 너무 좋아져서 그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에러도 많이 없어요. 그림에 영어 글자 같은 거 맨날 틀렸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영어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네컷 만화 같은 것들도 막 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아는 친구가 짜파구리 끓이는 법 네컷으로 그림 그려줘. 그랬는데 그걸 진짜 그려요. 스프 양을 어떻게 넣고 어떻게 하는 거라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거랑 글자 쓰는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썸네일, 그림, 광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도 많이 없어지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어떤 부분에 더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래픽적으로 우리도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픽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고 그러면은 결국은 사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잉 투자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중국이랑 비교를 하면 예. 그렇긴 하지만 당장 이 부분이 이제 AI는 버블이었어 이러면서 확 꺼지기에는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만들 거야? 중국 과잉 투자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계속 따라 오르는데 그러면 내가 더 빨리 가야죠. 더 빨리 예, 도망가야죠. 예,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없네 AI가. 그래서 투자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새로.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도 또 새로 데이터 센터든 뭔가를 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유럽 세 군데가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가면은 흔들림은 있겠지만 롱텀하게 봤을 때 AI가 완전 버블이었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거꾸로 가서 2000년대 이제 웹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면 뭐 네이버가 구글, 야후 거의 없어졌고 그 당시에는 뭐 라이코스부터 별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네. LLM 예. 모델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없어지거나 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의 라이프를 바꿔주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AI 부분에 있어서는 또 휴머노이드랑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두 개가 결국은 AI로 돌아가는 물건이잖아요. AI가 없으면 그 두 가지 물건이 다 의미가 없는
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기 좀 다소 막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강 대표님한테는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건 아는데요. 대표님 지금 결국 우리 2600 공방에서 오늘 하루 한 방에 그냥 지금 2600이 깨지면서 40포인트가 넘고 1.6% 지수 낙폭이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코스닥도 결국 심리적으로 또 중요했던 700포인트가 무너지고 니케이도 지금 약간 이제 그림은 안 좋아지고 그러니 꼭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자산 시장에 결국 이렇게 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취임 전후 당선 이후 기대감, 네. 취임 이후 또 그거 미국채 수익률도 그래요. 많이 올라왔죠. 취임하고 나서 뭐 베센트가 우리는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야 해서 많이는 내려왔는데 더 이제 4.3 밑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봐야 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달러도 쉽게 그거 하지 않고 지금은 조금 이제 4월을 앞두고 조금 이렇게 뭡니까 그냥 하루하루 찔끔찔끔이 아니고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도 지금 대표님 같이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셔야 되는 분들은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나름대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투자하실 때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은 좀 쉴 때라고 보십니까? 현금이 많아야 된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올해 오면서부터도 계속 이제 분산하고 그리고 이제 현금도 자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드를 살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를 교환하는 거라고 말씀을 아까 전에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아예 골드 자체도 모르겠어라고 하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현금이 뭐 이제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빠졌을 때 매수할 자금이 없으면 회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입니다. 뭐 종목 셀렉션을 잘해야 되고 어느 시장에 투자를 잘해야 되고 뭐 이것도 물론 있는데 빠질 때 현금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가 나의 뭐 5년, 3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입장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현금 비중 0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고. 예. 근데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70 현금이고 30밖에 내가 주식 안 가지고 있어서 네네. 70 더 살 돈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빠져서 내려갈 때마다 한 50% 될 때까지는 더 사도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100인 사람한테 더 살 돈이 없는 상태면 이미 움직일 옵션이 없잖아요. 네.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생각을 해보면은 50% 정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덜 현금을 더 가지고 있거나 하는 정도가 지금은 맞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0을 중국에다 넣을지 미국에다 넣을지 이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미국, 중국 한 뭐 반반을 하든 반반까지는 좀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중국 버려놨었으면은 이번에 중국 좀 내려가면은 중국을 뭐 한 미국, 중국 3대 7 정도로 섞던지 한국까지도 버렸었지만 다시 한번 한국도 살려서 한 20%라도 그래서 50, 뭐 30, 20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국가별로 좀 분산을 해놓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좀 하방 압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올해는 계속 올해 계속이요? 하반기까지는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요? 위아래로.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마무리 지을 거가 4월 2일 날 끝난다고 생각되지가 잘 않잖아요. 시작이겠죠, 시작. 네, 시작이겠죠. 반대에서 또 공격하면 네. 또 반대로 또 치고 그러면 일단 불확실하잖아요. 이거는 네. 뭔가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는 뭔가 예상을 해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반해서 관세는 그냥 미국에게 유리한 게 뭐냐에 따라서 계속 바꾸는 거니까 반대편에서 A 나왔네 그럼 난 B 때리고 B 나왔네 그럼 저쪽에서는 또 A 다시 때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힘의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심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AI주, IT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것만 샀잖아요. 예. 예, 그 개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 강세잖아요. 네. 안 올라갔었으니까 안 내렸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물론 있지만 AI 부분에 있어서 애플만큼 투자를 안 한 곳이 별로 없잖아요. 예.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AI를 내놓은 게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따라가려고 맘먹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플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완전히 지금 여기서부터 뭐 다시 10%, 20%더 폭락하고 뭐 침체가 오고 막 그다음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이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서 내가 현금 비중 어느 정도가 있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 시기가 된 거고, 현금 비중이 너무 많은 분들은 반등할 때마다 현금을 좀 더 늘려야 되는 시기인 상황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사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특히나 시장은 아주 고약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거나 좀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면은 반등이 안 와요. 네. 반등이 안 오고 계속 흘러내리면서 올라오면 내가 현금 비중을 좀 정리해서 먹고 현금 있을 비중을 늘려야겠다 싶은데 그 기회를 안 주니까. 안 주죠. 근데 손은 안 나가거든요. 네. 계속 흘러내릴 때. 네. 그러다 보면 계좌는 녹아 있고 녹아 있고 그거 회복하는데 또 하세월이 걸리고. 엄청 걸리죠. 예. 더군다나 사기성이 짙은 종목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는 당대에 해결이 안 되고. 네, 오래 걸리죠. 두 번째 생각은 아니 우리 여기 SBS 비즈에서만 지금 우리 정민 앵커가 몇 년입니까? 혼자 하셔도 충분한 걸 갖다가 제가 옆에 앉아 있고 이제 4월 7일부터는 3시부터 머니쇼 플러스에서 이제 강 대표님이 같이 하시는데 무슨 뭐 표준어 구사가 정확합니까? 뭐 그게 이 사람들을 왜 안 찾겠나 싶은데 좀 걱정이네요. 제가 대충 이제 강 대표님의 어떤 올 한 해 뷰는 느꼈는데 그게 녹아나거든요. 질문을 됐건 뭐가 됐건. 네. 강 대표님이 오후에 약간 그러시는데 저는 더더욱이나 그러면 오전에 좀 오버해야겠네요. 위쪽으로. 롱숏을 해야겠네. 롱숏을 좀 해야지. 질러주시 종목을 주실 건가요? 머니쇼 플러스에서 뭐 우울한 얘기 들었는데 아침에 8시부터 머니쇼에서도 우울해지면 안 되니까. 좋은 전략이시네요. 좋은 전략이죠. 네. 롱숏. 네. 만약에 이제 숏은 또 아니고요, 네, 숏은 아니고. 강 대표님이 또 이제 롱으로 돌면 저는 또 약간 숏 쪽으로. 네. 제일 종목을 제가 정민 앵커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으로 다 보시니까 이제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아주 빠꼼이에요. 아니요, 근데 네. 요즘 뭐 시장 자체가 힘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네요.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또 대응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관세 충격, 어제 하루 조정을 받고 나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시장이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62% 하락하면서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2,56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추가적인 하락 보여줍니다. 700포인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1,840억 원 장 초반부터 크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54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43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53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12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64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비철금속과 생물공학 그리고 화장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 쪽,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섹터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적은 가운데 그래도 패션과 의류 섹터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션과 의류 테마는 한한령 해제 수혜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중 일부 테마는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패션 의류주 내에서는 윌비스가 상한가입니다. 형지 글로벌과 형지 INC 역시도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형지 글로벌이 상한가로 4,730원, 형지 INC가 18% 급등하면서 거래가 1,478원입니다. 코데즈 컴바인이 8.2% 상승하며 1,405원, 형지 엘리트도 2.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그나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재개 시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던 조선 쪽이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 조선주가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 견조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 내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1%대 오름세로 198,500원, 한화오션이 2.37% 강세로 69,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도 1% 가까이 올라가고요. HD 현대중공업도 0.72%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큰 섹터도 확인하시죠. 오늘 자동차 대표주 추가적인 조정을 받습니다. 어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폭탄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위아가 2.4% 약세로 46,500원, 현대차가 2.82% 추가적인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0만 6천 원입니다. HL만도가 2.64% 하락하며 거래가 38,700원, 현대모비스가 3.2% 하락하며 2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 역시도 2.45%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가는 95,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HBM 관련주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지면서 2거래일 연속 급락하자 지금 반도체주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관련주 내에서는 DIT가 2.8% 하락하며 거래가 15,970원이고요. DI 역시도 4.7% 하락합니다. 거래가 13,820원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3%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4만 4,7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워트가 3%대 낙폭을 기록하며 7,880원, 레이저셀도 2.65%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3,305원입니다. 오늘 시장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이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김대준 자문역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K-팝 그룹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예, 최근 한중 문화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인적 교류, 문화 교류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는 4월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과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음악 축제 스트로베리 뮤직 페스티벌에 K-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한중 문화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처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과거에도 한한령 완화 시기에 관련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업종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쪽은 관세 피난처로도 꼽히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한한령 해제 수혜주 중에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예,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시장 재개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됩니다. SM은 중국 내 대규모 앨범 판매와 콘서트 개최를 통해 실적 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글로벌 IP 확장 측면에서도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에스파와 NCT를 비롯한 인기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중국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그룹들의 성장성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라이즈와 하츠투하츠 같은 신인 그룹들이
빠르게 중국 팬덤을 확보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디어유는 중국 시장 진출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과의 협업으로 중국 본토에서 버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 유입을 통해 구독자 수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플랫폼 유료 가입자의 35%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한한령 해제 분위기 속에서 유료 가입자 증가와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예, 최근 우리 증시는 간세 정쟁, 공매도 재개, 그리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정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1일 공매도 재개와 4월 2일 미국의 상호 간세 부과 여부를 앞두고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탄핵 심판 선고가 더해지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증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 국면을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기보다는 기관들이 선호하는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며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서울 집값을 밀어올린 주 원인으로 지목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됐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제 급매물 모두 빠지고 지금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네, 한 주간 부동산 분위기와 또 함께 또 눈에 띄는 경매 매물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자, 이제 이른바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게 지금 이번 주부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구 단위로 전체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도 또 처음이고. 네. 근데 이제 첫날부터 이제 결국 뭐 문의도 뚝 끊기고 거래는 더더욱이나 그거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실거주 외에는 여기서는 집을 살 수도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시가 지난번에 그 서울 강남 3구, 예. 즉 강남구하고 서초구, 송파구, 거기에 이제 용산구까지 예. 서울의 총 4개구의 전 지역에 대해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일반 매매를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원칙적으로 2년 동안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필수가 될 것 같아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갭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기가 재지정되고 나서 네. 실제로 거래량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 네. 그러면 집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뭐 걸리는 거 없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건 없지만 이제 매수자 수요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제 가격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도를 굳이 허가제라고 말한 거는 누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누구한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네. 실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매수자가 받는 거고요. 예. 관할 지자체에서 이제 받는 거죠. 이 집 허가를? 내가 집 사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파트 사도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거주 안 하실 거네요 하면은 집 못 삽니다 하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걸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입신고 등 실거주를 실제 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 등. 네. 그거 충분히 뭐 실거주 안 하면서도 전입신고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수님. 실제로 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결코 쉬운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저나 우리 소장님이 예. 살지도 않는 곳에 예.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놓고 있다. 예. 사실 또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서 물론 이제 뭐 투기적인 수요가 있어서 예. 일부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거면서 마치 실거주할 것처럼 하는 것은 차후에 또 법률상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받으면 그 실거주 지역에서 카드를 썼는지 여부까지 다 보게 돼요. 네. 실제로 생활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게 위장 전입신고 자체는 하면 안 돼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멘트 아닌가요? 제 목이 가서 아무튼. 목이 가서. 네, 어찌 됐건 간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 이게 재지정 앞두고서는 이제 팔려고 했던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전에 호가를 올렸다가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지금 낮춘 싸게 상황이잖아요. 팔아야 네. 되니까. 집값 움직임이 어땠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저께 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그 3월 넷째 주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서울에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상승폭이 일단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을 당시에 가장 크게 올랐던 송파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가격 내림세가 나타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발표 후에 일단은 이제 많은 곳들의 아파트 값이 호가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가 일단 가격 자체가 아주 많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송파구하고 용산구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개업소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가 이번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된 다음에 거래가 급증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급감을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루에 문의 전화가 많이 올 때는 거의 한 50통 정도 왔는데 네. 지금 이제 한두 통밖에 오지 않는다. 거의 오지를 않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갑자기 가격은 송파구하고 강남구가 떴는데 왜 갑자기 용산구까지 잡는가라고 예. 하는 점에서 네. 굉장히 좀 분통을 터뜨리는 오히려 중개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사실 강남 3구하고 오히려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좀 풍선 효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지역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에 지정이 예, 되었기 예, 때문에 예. 실제 이제 실거주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실거주밖에 안 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 외 지역은 갭 투자도 가능하고 그렇네요. 매매가 오히려 원활할 수 있겠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거 네. 무슨 말이죠? 3번. 이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네. 그 주변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풍선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오히려 근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이게 또 재건축 수요가 워낙 있다 보니까 네. 이쪽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마포나 성동도 지금 호가가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방문을 해보면 네. 호가는 호가일 뿐 네. 매물은 그래도 많지 않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난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하고 이제 강남구 임장을 한번 했는데 일단 먼저 재밌는 좀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희 이제 수강생들하고 제가 올해만 일단 뭐 김포, 그다음에 남양주, 강서, 마포 정도를 다녀왔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령 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전용 면적, 네. 가령 뭐 김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억, 5억, 6억에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강서나 마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한 8, 9, 10억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강남을 갔는데 오히려 강남에 가보니까 이를테면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그냥 웬만하면 그냥 50억, 60억 부르는 거니까 다시는 이 지역에 오고 싶지 않다. 상당히 허탈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의외로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중개사무소를 가보니까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개업소마다 한두 개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언제 또 매도인이 물량을 거둘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개업자분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호가가 이렇게 높냐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그 보유하신 보유자분들이 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1등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는
우리 압구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농담처럼 들리지만 33평이 100억을 갈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앞으로도 사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격 하락을 예상한다 이런 것은 좀 약간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송파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급등했다가 좀 호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의외로 성동구나 광진구나 마포구는 오히려 좀 호가가 더 올라가는 이제는 우리밖에 살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조금은 다른 데는 좀 주춤한 데 비해서 그런 쪽은 좀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항상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강남 3구 그 이제 눈 튀어나오는 그 가격 아까 그 청년이 허탈해 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 이거 중심으로 해서 방송 내용을 짜거나 네. 부동산 관련 정책도 강남 3구 뭐 이런 데 보고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제 얘기는 주변에서 오히려 많이 듣는 얘기는 아니 내 사는 집은 자꾸 집값이 똥값이 돼가는데 뭐 맨날 TV에만 보면은 뭐 오르네 마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압구정이 진짜 그게 100억이 가든 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로 두고 다른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왜 그쪽 강남 3구 얘기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관심도 없는 그런 쪽을.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에 100% 동감하지만 이게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투자자들의 이를테면 시선은 기본적으로 강남 3구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 거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강남 3구의 아파트들이 50억, 100억을 가버리게 되면 그 효과가 바로 옆으로 급속도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 그 마포구나 강서구나 이를테면 성동구를 가보면 아니 압구정 저런 아파트가 50억, 60억 하는데 실제 여기는 시세가 15억 하지만 우리도 최소한 반가 이상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서울의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시장을 갖다가 약간 좀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강남 3구와 이를테면 용산구 같은 핵심적인 지역들은 좀 가격에 대한 어떤 좀 제한을 조금 두는 것이 저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아유, 가격의 제한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좀 가격을 좀 약간 억누를 필요는 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규제가 주는 역효과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반드시 우리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효과가 반드시 있죠. 그러나 지금처럼 이번 상황에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사실은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규제의 역설 이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 시장이 폭발해버리면 이 효과가 서울 전역 오히려 나중에 지방까지도 확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선제적으로 좀 잡아야 하는 좀 부득이한 그런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셨었나요, 처음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봤었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강남 3구하고 차라리 뭐 이를테면 용산구를 잡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서울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한번 잡으면 사실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풍선 효과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강남 3구, 용산구 잡으니까 오히려 그 효과가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을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처럼 금리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만 싸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를 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요를 부추기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적으로 해제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서울시의 미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거 자꾸 이제 질문을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교수님. 네.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 갭 투자 저게 문제라면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고민했었었는데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잖아요.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뭔가 좀 시장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은 2년만 보유하면 일단 나중에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를테면 12억 원까지. 예. 저는 오히려 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2년을 오히려 5년이나 10년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이런 투기 거래가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원래 경매 쪽 전문가시니까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이게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게 경매는 가능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예.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남 3구하고 아까 용산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갭 투자도 불가능하고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입을 할 수 없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매나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 압류예산 공매 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저한테도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경매에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의 아파트를 좀 낙찰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오히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나서 실제로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아파트 낙찰 사례가 좀 있었으면 이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일반 매매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투자용으로 앞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경매로 이를테면 입찰해서 낙찰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야, 진짜 그러고 보니 설 교수님하고 경매 시장 얘기한 지가 참 오랜만이네요. 네. 지금 그러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달 만에 재지정하고 요게 지금 경매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네. 상당히 좀 혼란한 상황인데요.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의 아파트의 낙찰가율하고 입찰 경쟁률을 한번 작년도 최근에 한 달, 그리고 올해 한 달을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해봤는데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작년도 2024년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딱 1년 전 한 달인데 그때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75.36%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입찰 경쟁률은 4대 1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엊그제까지죠. 한 달 동안의 낙찰가율이 무려 89.17%. 그다음에 입찰 경쟁률은 9.2대 1. 그래서 낙찰가율은 한 14% 정도 급등했고요. 더불어서 입찰 경쟁률도 기본적으로 한 5대 1 정도가 더 상승했다. 그만큼 최근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일반 매매도 좋습니다만 경매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임장 다녀오셨죠? 네. 예, 지금 이제 매물 소개해 주시기 전에 왜 그 명도 과정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거죠. 이거 명도 과정에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뭐 아파트나 빌라나 또는 뭐 건물 낙찰을 받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는 낙찰만 받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네. 것 같고 낙찰 후에 사실 명도까지 완료해야만 끝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경매에 입문하는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경매 입문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권리 분석인데요. 네. 사실 이제 권리 분석 몇 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받아보니까 기존의 점유자와의 명도 협상이 좀 상당히 좀 불편하죠. 사실 또 대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가 낙찰자하고 기존의 점유자는 사실 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배려하면서 단호함이 있는 좀 명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명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투 트랙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명도 협상을 하죠. 그래서 일정한 이사비하고 이사 기간을 줘서 협상하는 퍼센테이지가 약 한 9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수강생 중에 지난번에 이제 노원구에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사비 없이 이사 기간만 2개월을 줘서 원만하게 이제 명도가 완료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별로 뜨지 않다가 지난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10% 이상 가격이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짐은 있는데
점유자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문 따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짐은 있는데 점유자가 없다. 그럼 이제 부득이하게 인도면허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해야만 하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를 좀 가야 되는 것은 조금 아쉬웠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것도 이제 주식으로 치면 종목 찍어주시는 건데 임장 다녀오신 곳 중에 이렇게 뭐 주목할 만한 지역이나 매물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서울 강남구하고 인천의 이제 청라를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남구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경매 매물이 현재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재는 예정 물건이 한 3건 있습니다.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만간 이제 매각길이 잡히는 이제 물건인데 차후에 한번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아파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아파트는 강남구 역삼동의 개나리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4 타경 5371 사건인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3평형의 아파트, 438세대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는 2006년산, 그래서 이제 한 19년 차인 거니까 그냥 보통이다. 17층 중에 10층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가 약 29억 원. 근데 이제 한 번 유찰된 이번 최저가가 23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현재 호가가 29억 원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이 아파트는 2호선과 수인 분당선, 선릉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다음에 이제 근처가 뭐 아파트 단지, 벨트를 이루고 있고 교육 여건도 물론 좋고 뭐 멀지 않은 곳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강남 3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일반 매매는 어렵지만 우리 경매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보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경매 매물을 얘기했었을 때 이 경매 매물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내용들, 절차 등을 알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사이트니까 100%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법원 사이트 말고 그건 이제 일반 뭐 민사 형사 사건인 거니까 경매 사건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초품학까지는 아니지만 근처에 또 초등학교도 가까이 있고 맞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도 있고 맞습니다. 네. 뭐 학군 수요는 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2% 가까이 좀 떨어지고 코스닥도 지금 1.3% 내림세, 이미 700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경계 심리가 굉장히 커지는 분위기네요, 확실히. 예, 그렇습니다. 예, 수급 측면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현선물 계속 커지고 있네요. 네. 중국 장도 한번 열리는 걸 봐야 되겠는데 중국 장까지도 뭐 하락을 한다면은 진짜 조금 안전벨트 매야겠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